저 햄릿이 어린 시절 VHS 비디오를 빌려보던 타임라인이 존재했었습니다. 한 편의 비디오, 사람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 부모님과 함께 비디오 가게에서 자주 빌려보던 영화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에이리언 시리즈였습니다. 부모님 세대에 나왔던 SF 공포 영화가 다음 세대인 저 햄릿이 자연스럽게 이어받게 된 것입니다. 에이리언 로물로스는 VHS 비디오를 빌려보던 추억이 있는 저 햄릿의 세대에서 언제 어디서나 4K 화질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이 이어받을 위대한 유산이 될 영화였습니다. 오늘은 에이리언 로물로스 속 숨겨진 의미들을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에이리언 로물로스와 에이리언을 다룬 수많은 작품들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감상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inal report of the commercial starship Nostromo. This is Ripley, last survivor of the Nostromo. 에이리언 로물로스의 시작은 공허한 우주를 비추면서 주변의 모든 소리를 차단하게 됩니다. 에이리언 오리지널 1편부터 4편까지의 특징이 있다면 광활한 우주의 공허함 속 거대한 우주선을 비추면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귀가 먹먹할 정도로 조용한 우주 너머로 무인 탐사선 에코프로브 203호의 모습이 가까워지기 시작했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우주의 고요한 정적을 깨는 장면이 연출되는데 무인 탐사선의 컴퓨터 화면이 자동으로 켜지게 되면서 좌표 지점의 도착지를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이는 리들리 스콧 감독의 에이리언 1편 속 지구로 향하고 있던 노스트로모호가 정체불명의 신호를 받고 행선지를 옮기게 된 상황이었죠. 게다가 지금까지 나온 에이리언 시리즈의 특징이 있다면 탑승한 승무원과 현재 위치, 정확한 임무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에이리언 로물로스 또한 명확한 시간대와 임무 장소를 제공한다는 것인데 바로 2142년 2월 9일 태양계에 있는 지구와 39광년 떨어진 제타2 레티큘리 항성계였죠. 그곳은 바로 에이리언 1편에서 폭발한 노스트로모호의 수많은 잔해가 떠다니는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노스트로모호가 폭발한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선 리들리 스콧 감독의 에이리언 1편을 무조건 알아봐야만 합니다. 제타2 레티큘리 항성계는 에이리언 1편과 2편, 프로메테우스, 로물로스 오프닝에 등장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장소입니다. 태양계의 지구에서 39광년 떨어져 있는 제타2 레티큘리는 영화 프로메테우스의 엘리자베스 쇼 박사와 찰리 할로웨이 박사가 2089년에 최초로 찾아낸 항성계이죠. 그들은 다양한 유적지에서 발견된 고대 벽화 속 거대한 체구의 존재가 가리키고 있는 별자리의 위치를 추적하게 되면서 인류의 기원을 쫓게 됩니다. So you're saying we're here because of a map you two kids found in a cave, is that right? They engineered us. 그렇게 수많은 벽화 속에 그려진 별자리를 연구하여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위성이 존재하는 제타2 레티큘리 항성계를 찾아내게 되죠. 우리가 제타2 레티큘리에서 알아야 할 핵심적인 장소는 바로 칼파모스라고 불리는 가스 행성입니다. 제타2 레티큘리 항성계에 존재하는 칼파모스 행성은 태양계의 토성과 매우 유사한 고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무엇보다 칼파모스 행성은 3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바로 영화 프로메테우스 주요 배경이 되는 LV-223, 에이리언 1편과 2편의 주요 배경이 되는 LV-426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리언 로물로스 오프닝 속 에코프로브 203호가 도착한 제타2 레티큘리는 에이리언 세계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항성계라는 것이죠. 자, 에이리언 로물로스 오프닝 속 등장한 제타2 레티큘리의 개념을 알아보았으니 에코프로브 203호가 노스트로모호의 잔해가 있는 곳에서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리언 1편 속 등장한 USC SS 노스트로모호는 2천만 톤의 광석을 운반하는 예인선이었습니다. 보통 USC SS 노스트로모호 자체가 영화 속에 나왔던 것처럼 거대한 화물선이라는 인식이 매우 강하지만 사실 USC SS 노스트로모호는 굉장히 작은 우주선이라는 것입니다. 영화 에이리언 1편에서 미지의 신호를 받고 LV-426 위성으로 내려갔던 우주선이 바로 모델명 CM-88B 바이슨 USC SS 노스트로모인 것이죠.
USC SS 노스트로모는 들쏘란 모델명을 가진 만큼 엄청난 크기의 우주 재련소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영화 에이리언 1편 속 다양한 광석을 재련하는 거대한 우주 공장과 도킹한 상태로 등장하기 때문에 USC SS 노스트로모의 전체적인 모습은 LV-426 위성에 내려갔을 때 확인하실 수 있죠. 엄청난 크기의 우주 재련소와 도킹된 USC SS 노스트로모는 정체불명의 외계 생명체 제노모프의 공격을 받게 되면서 홀로 살아남은 항해사 엘렌 리플리로 인해 폭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연이 있는 USC SS 노스트로모의 잔해가 떠들고 있는 제타2 레티큘리 항성계에 거대한 광석처럼 생긴 돌덩이가 에코프로브 203호에 의해 포착이 된 것입니다. 우주를 떠들고 있던 거대한 돌덩이는 바로 빅챕이라고 불리는 에이리언 1편 속 등장한 최초의 제노모프이죠. 노스트로모의 숙문이었던 케인이 LV-426에서 페이서거의 공격을 받게 되면서 탄생된 외계 생명체 빅챕은 케인의 아들이라는 별명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에이리언 로물루스 속 케인의 유전자를 가진 제노모프의 공식 명칭이 공개가 되는데 바로 XX121이죠. USC SS 노스트로모의 폭발로 인해 XX121가 소멸된 줄 알았지만 엘렌 리플리가 탈출한 나르시서스호에 몰래 탑승한 상태였습니다. 엘렌 리플리는 XX121를 우주 밖으로 내보내게 되면서 영화 에이리언 1편의 엔딩을 장식하게 되죠. 하지만 에이리언 로물루스 속에서 이러한 에이리언 1편 속 엔딩의 설정을 그대로 가져오게 되면서 케인의 아들 XX121를 부활시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제노모프 샘플인 XX121가 우주 밖으로 내보내졌다는 정보를 도대체 누가 웨이랜드 유타니에게 전달한 것이냐는 의문이 듭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선 에이리언 연대표 속 소설 공허의 그림자를 알아봐야만 합니다. 에이리언 공허의 그림자는 국내에서도 정식 발매된 20세기 폭스의 공식 승인으로 세계관에 포함된 소설입니다. 무엇보다 에이리언 1편으로부터 37년 후를 다루고 있고 에이리언 로물루스로부터 17년 후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노모프의 공격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 엘렌 리플리는 소형 셔틀 나르시서스호를 타고 USC SS 노스트로모호에서 탈출하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나르시서스호를 통제하게 된 시스템이 바로 합성 인조인간 애쉬였던 것입니다. The other members of the crew, Kane, Ash, and Captain Dallas are dead. USC SS 노스트로모에서 승무원들을 위협했었던 합성 인조인간 애쉬는 불에 폐기되기 직전 본인의 시스템을 나르시서스호로 옮기게 된 것이죠. 그 덕분에 엘렌 리플리를 오랜 시간 표류시키게 되면서 또 다른 제노모프의 샘플을 얻기 위해 그녀를 다시 사지로 내몰게 되는 사건이 바로 에이리언 공허의 그림자 주요 내용인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관 설정으로 인해 제타2 레티큘리 항성계에 버려진 XX121에 대한 정보를 웨이랜드 유타니에게 전송한 것이 나르시서스호를 통제하고 있는 시스템 애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Perfect organism. 2122년 USC SS 노스트로모의 폭발과 함께 나르시서스호에서 버려진 XX121가 20년 후인 2142년 2월 9일 제타2 레티큘리에서 에코프로브 203호가 발견하게 되고 에이리언 로물루스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영화 에이리언 로물루스의 타임라인은 2142년 2월 9일에서 약 170일이 흐르게 되죠. 에이리언 로물루스의 본격적인 시작은 주인공 레인 캐러딘의 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영화의 전체적인 극을 이끌어나가는 레인 캐러딘은 하늘 위로 떠오르는 태양의 따스함을 느끼고 있었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에이리언 로물루스 속 등장하는 태양은 주인공들이 따라가야만 했던 희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 주인공들이 염원하던 따스한 태양은 잠시 후 가려지게 될 것을 암시하듯 달콤한 꿈속에서 레인 캐러딘이 깨어나게 되죠. 그녀가 사는 곳은 웨이랜드 유타니의 식민 행성 LV-410 잭슨의 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LV-410은 언제나 하늘이 어두운 구름과 연기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태양을 볼 수 없이 일만 해야 하는 광산 식민지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LV-410은 태양계의 지구와 65광년 떨어져 있으며 에이리언 세계관의 주요 무대라고 할 수 있는 제타2 레티큘리 항성계와도 26광년 떨어진 행성이라는 것입니다.
에이리언 세계관 속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위치에 존재하는 LV-410은 앞으로 펼쳐지게 될 주인공들의 고립감, 탈출에 대한 열망을 담아낼 장소로 그려지게 되죠. 게다가 탄광채취 목적으로 건설된 LV-410 행성의 식민기지 이름은 잭슨의 별이라는 곳입니다. 에이리언 세계관에는 웨이랜드 유타니 기업의 다양한 식민기지가 존재합니다. 식민지 건설을 목적으로 공허한 우주로 떠나간 인간들은 새로운 터전을 탐사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살기 가장 좋은 환경을 찾아내야만 하죠. 무엇보다 잭슨의 별처럼 누군가의 이름을 딴 식민지 도시의 명칭을 선정하는 방식은 총책임자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이리언 커버넌트 속 식민지 건설이 성공적으로 세워졌더라면 새로운 선장이 된 크리스토퍼 오람의 이름을 사용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처음으로 미디어 작품 속에서 묘사된 식민기지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에이리언 2편 속 헤들리의 희망입니다. 헤들리의 희망은 앨런 리플리가 실종된 지 35년 후인 2157년 건설된 웨이랜드 유타니의 식민기지였습니다. 식민지 설립자의 이름을 딴 헤들리의 희망에는 약 70가구 이상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LV-426의 대기 처리 공장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숨을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냈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이 있다면 에이리언 로물루스 속에서도 지구와 같은 조건으로 테라포밍을 할 수 있는 대기 처리 공장이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식민기지 건설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시설인 만큼 웨이랜드 유타니 식민사업의 상징이 되는 건물이라고 할 수 있죠. 에이리언 로물루스 속에 등장하는 식민기지 잭슨의 별 또한 인간들이 자연적으로 숨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거대한 대기 처리 공장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대기 처리 공장은 인간들의 식민 과정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 유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에이리언 로물루스의 결말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죠. 과연 나약한 인간이 우주 식민지 건설에 적합한 생명체인지에 대한 질문과 함께 LV-410 속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LV-410의 식민기지 잭슨의 별에서 살아가고 있는 노동인구는 특정한 시기에 유행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대부분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들이 일을 하는 현장이 광산으로 설정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다고 할 수 있는데 에이리언 1편 속 다른 행성에서 채굴한 수천 톤의 광석이 실린 재련소를 지구로 옮기는 작업이 USC SS 노스트로모의 주요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에이리언 세계관을 다룬 팬메이드 단편 영화 속에서는 광산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 또한 굉장히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USC SS 노스트로모의 주요 임무이자 지구의 주요 자원으로 쓰일 광물이 채굴되는 다양한 행성 중 하나로 LV-410이 설정된 것이죠. LV-410의 주요 임무가 광산 안에 있는 자원을 채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사고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영화적 장치는 바로 광산 인부들이 들고 있던 카나리아이죠. 에이리언 로물루스 속 광산 인부들은 세장한 카나리아를 들고 광산으로 향하는 모습이 연출되어졌습니다. 19세기 유럽에서부터 광부들은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는 광산 안으로 카나리아와 함께 들어갔었습니다. 상대적으로 호흡기가 약한 카나리아가 메탄가스와 일산화탄소와 같은 유해가스에 민감하였기 때문에 광부들은 이상행동을 보이는 카나리아를 보고 위험을 미리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이죠. 시간이 흘러 카나리아를 광산 안에 들고 가는 고전적인 방식보다 기술의 발전으로 가스 위험 수치를 알려주는 기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카나리아를 광산으로 들고 가는 풍습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바로 위험을 예측하는 상징성 때문이라고 하죠. 그렇기에 탄광 안의 카나리아라는 글귀는 변동성이 많은 주식시장에서 위험을 예측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에이리언 로물루스 속 우주로 진출한 인류의 엄청난 기술력이 있음에도 고전적인 방식인 카나리아가 등장한다는 것은 탄광 인부들에게 일종의 상징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죠. 무엇보다 잭슨의 별에 살고 있는 광산 인부들이 들고 있던 카나리아를 통해 앞으로 주인공들에게 있을 위험을 암시하는 영화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에이리언 로물루스 초반부 중요 장면들을 해석해보았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던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에이리언 로물루스 이상 햄릿이었습니다.